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의 경우의 그 엽새, 무려 7월 21일입니다. 땜빵 방송으로 시작하여 한 달을 지금 넘어가고 있네요. 우와. 어제부터 그 파병, 그러니까 이라크 파병에 얽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병 이야기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파병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북핵과 관련한 북한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 외교적 현실, 이런 것들하고 막 얽혀 있어서요. 이야기를 제가 제 실력으로는 제대로 풀어가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나눠본다는 차원에서 무모하게 이야기를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당 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당 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당 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당 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2번 하셨죠. 그 1차 파병 때 공병대 500명인가 정도 보내고요. 2차 파병 때도 이제 의료와 공병대를 3,000명 정도 보냈는데, 이제 이 그 부대가 쿠르드에 주둔을 하게 되고 자이툰 부대라고 불렸지요. 이 막전막후가 보면 지금 관점에서 보면 참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데요. 이야기가 깁니다. 예, 길고 어제 제가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자마자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현안이 북핵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우리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아슬아슬했던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이 우선 이라크하고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해서 언제라도 군사적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군사적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명분이 있으면 공격하겠죠. 근데 그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게 된 명분을 보면 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미확인 정보잖아요. 근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남한하고 북한이 딱 이 경계선을, 이 국경선을 마주대고 있고, 휴전선을 마주대고 있고, 그리고 북한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게 가까운 한국, 그리고 그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첩적으로 얽혀 있어서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북한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한의 동의가 없이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 근데 이 남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보면 북한하고 미국을 다 설득해야죠. 북한에 대해서는 니네들이 자꾸 그렇게 핵무기 개발하는 게 그렇게 니네들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또는 국가 안보에 그닥 유리한 게 못 된다.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를 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지 이걸 가지고서 니네들을 공격해봤자 얼마나 하겠느냐.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남한에 크나큰 피해가 오는 일인데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이제 이런 태도를 이제 양쪽으로 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짜다 뭐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의 관계가 이 뒤로 가면서 이제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북한하고의 관계가 사실 좀 미국하고도 악화되고 남한하고 사이에서도 뭐라고 할까 그당 남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호시탐탐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부시를 막는 게 훨씬 더 바쁘죠. 일단 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호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줄이고 미국에 대해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되게 필요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경고를 주는 상황에서 1차 파병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 1차 파병은 이라크 전쟁이 3월 달인가에 발발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결정이 됐죠. 빨리 결정이 되었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비전투병으로 파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반대했죠. 1차 파병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 파병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한국의 입장 더더군다나 한미동맹이라는 것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는 인구가 국민의 절반 사실은 넘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 중에서도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았거든요. 예, 남한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를 한다든가 또는 미국하고의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가 당장 굶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북한이 당장 쳐내려올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이 미군이 남한 정부가 전시 작전권 환수를 하겠다라고 노 대통령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전권을 이양하고 싶었던 것은 미국 쪽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군을 철수하고 싶다라든가 하는 생각 자체가요. 이게 미군이 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파 협정이라든가 하는 게 굉장히 불공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좀 그래요. 제가 2006년도에 이태원에 살았거든요. 2005년도 말에 이태원의 장미 아파트라고 그 방이 3칸짜리나 되는데 얼마나 이 아파트가 낡고 더러웠던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었어요. 방 3개짜리가. 이제 거기를 정말 어렵사리 구해가지고 참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경희궁의 아침이라는 오피스텔에 이제 새를 들어서 살고 있었는데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었거든요. 월세는 똑같고 보증금 1,000만 원을 빼서 500만 원을 가지고 한 10달치 열세를 미리 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살았는데 야, 그거 정말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집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오래간만에 비 오는 날에는 밥그릇을 받치고 그다음에 집안에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물을 틀면 녹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뭐 이런 데서 한 1년 이상 살았는데 중요한 건 그 이태원이라는 겁니다. 예, 집은 그렇지만 바깥에를 나가면 정말 별천지잖아요. 참 볼 것도 많고 그 이태원에 한 1년 정도 살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사고가 굉장히 유연해지더라고요. 하도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니까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많이 없어지고 뭐 좋게 말하면 매우 글로벌하게 변하는 거죠. 다문화에 푹 젖어가지고. 근데 이 상황에서 밤에 제가 나이 많은 여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자인데 밤에 집으로 갈 때 골목길이 조금 있어요. 그 골목길을 지나갈 때 외국인을 만날 때 유일하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미군이에요. 미군을 만나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사실 이슬람 사원 바로 뒤였기 때문에 이야기가 왜 일로 가지?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이슬람 사원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파키스탄인이라든가 하는 이슬람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는데 이분들이 또 옷차림이 하얀 이 모자 같은 걸 쓰고 흰 드레스 같은 걸 입고 발목까지 오는 흰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웃을 때 보면 이 하얀 옷에 새카만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눈 흰자위와 이빨만 하얀 사실 외형상으로 보면 그런 사람 만나면 무서워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밤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슬람이구나. 안심이다. 근데 그 개구리복 입고 외출 나오는 미군들이 있는데요. 미군을 만나면 굉장히 무서워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군한테 해코지를 당한 적은 없는데도 무서워요. 그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증명해주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죠. 이태원 술집 같은 데서 화장실에서 미군에게 살해당한 한국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남한에서 재판 제대로 받지도 않고 미국으로 그냥 건너가버리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자, 바로 이렇기 때문에 미군이 국내에 주둔한다라는 것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언짢고 참 나쁜 일입니다만은 소파를 개정해서 최소한 이 독일 정도 수준, 하다못해서 일본 정도 수준으로라도 이제 소파 협정을 개정해서 미군 범죄라든가 또 기타 미군이 우리나라를 오염시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군이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나서도 주둔을 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이익이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가들은 다 계산 속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 어쨌든 안보 비용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우리가 전시작전권 한수 못하겠다, 미군 주둔해달라고 징징대는 바람에 돈을 되게 많이 내고 있는데요. 미군도 완전히 철수하지는 못하거든요. 적당히 데리고 있으면서 안보 비용을 줄이는 것은 국가 경제에 유익한 일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파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되고, 기분 나쁘네. 여하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파병을 500명 정도 파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면 세우기가 되는 거죠. 체면 세우기가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제 공병대를 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병대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미군이 파괴한 것을 재건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이라크 사람들이 한국 군인들과 미군과 함께 파견된 여러 유엔군을 특별히 구별하지는 않았겠죠만은 그 수가 또 5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게 1차 파병은 전반적으로 봐서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2차 파병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2차 파병에 대해서 2차 파병 요구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던가 하는 그 이야기들은 참 전설처럼 전해져 오고 있어요. 제가 비서관으로 처음 청와대를 가게 되었을 때, 임명을 받고 나서 제가 한 달 정도를 출근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하면, 그때 제가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이었거든요. 중앙위원인데 열린우리당의 중앙위원으로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된 사람 제가 처음이었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소위 고위당직자로서 그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은 제가 유일했던 것 같은데 이때 열린우리당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어떤 현안을 앞에 놓고 있었는가 하면요. 당원 자격을 놓고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당원 자격을 저 같은 개혁당 출신들은 이 진성당원이라고 하는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원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근데 일단 당원으로서의 교육도 받아야 하고 당 활동도 해야 되지만 당비도 적어도 10,000원씩은 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의 당과 중앙당이 이 국고 보조를 받지 않고 최소한 당비로서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자립을 할 때만이 비로소 당으로서 어떤 뭔가를 해내기가 쉽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거기에 맞서서 구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당원 교육을 받거나 혹은 당이 하는 행사에 동원되는 것만으로도 당원 자격을 줘야 된다. 그러다가 탈반으로 나온 게 당비 2,000원이었거든요. 당비 2,000원만 내면 진성당원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당비 2,000원이면 페이퍼 당원 만들기 굉장히 쉽잖아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어요.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가 이 투표에 붙여지게 되었는데 쪽수가 단연 개혁당 출신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막 각계격파로 어느 정도 우리말에 귀 기울여 줄 것 같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이제 투표에 열심히 대비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그때 이제 이부영 의장이셨어요. 의장. 그리고 정세균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이 저희 개혁당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여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투표에서는 우리가 이길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정말 머릿수가 한 개 두 개 막 이랬거든요. 청와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저 투표하고 들어갈게요. 이래가지고 출근을 안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느 일요일날 올라오라는 거예요. 청와대로. 두 번째 불려간 거죠. 처음에는 임명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외교부에 대통령이 나오셨다가 얼굴 보자 이래갖고 제가 갔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요일 날인데 아침에 청와대를 올라오래요.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파병 이야기인 거예요. 노 선생을 비롯해서 나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파병 문제 때문에 나에게서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짜릿하더라고요, 기분이.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러실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저를 굉장히 안심시켜줘요. 그때는 이제 다른 비서관들하고 같이 봤는데 여기 있는 이 친구들도 다 나를 반대했어. 예,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막지막고 이야기는 어쨌든 제가 언급할 수는 없고요. 다른 이야기들은. 우리나라가 그 파병을 처음 했느냐. 아시다시피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공병대 500명을 파견했지만 이 파병을 한 역사가 이때가 처음이었느냐 하면 당연히 그건 아니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월남 파병이 있었잖아요. 이 월남 파병 같은 경우는 박정희가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라고 미국에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처음엔 들은 체를 안 했어요. 뭘 웃기고 있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박정희는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굉장히 사회주의자라고 미국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반공 정책을 더욱더 내세웠을 수가 있죠. 내가 이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과도하게 증명하고자. 자, 이 과잉 증명의 목적이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파병을 하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용병이 되겠어요. 베트남에 파병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우리가 얻은 이득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 발전은 여러 가지 경로들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외국에 군대도 파견하고 광부도 파견하고 간호사도 파견하고 하는 이런 이 외국에 팔려나간 노동력이 벌어들이는 외화와 그다음에 농촌을 해체해서 그 농촌 사람들이 이 공단지대의 값싼 노동력으로 유입함으로써 생겨난 인건비 착취. 주로 사람을 착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때의 그런 어떤 이 전술 전략이랄까의 수월함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왜 노동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어제그제 했죠.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임금 피크제를 하겠다. 자, 어느 정도 일정 나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근무는 계속 시켜주되 급여를 깎겠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 또 그다음 또 한 가지가 해고를 좀 자유롭게 하겠다. 이거든요. 정규직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잘 될 것 같고 일자리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되게 웃기는 얘기죠. 똑같은 사람을 월급 작게 주고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월급을 가지고 다른 인력을 채용할 만한 오너를 여러분들 구경하신 적 있습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이 인건비 줄여서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정책이라고 내어놓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에서 뜯어먹어서 부자를 배불리면 부자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지. 소비도 늘리고. 이런 아주 뭐라고 할까? 참 무식이 찬란한 박정희 때는 100번 양보해서 기본적으로 크기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국민들도 참고 용인을 했고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해도 일자리는 어쨌든 늘어났고 월급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급여가 10년째 꼼짝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줄은 사람도 있고요. 생활임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받는 돈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미명하에 자 나이 든 사람들이 임금 피크를 해가지고서 그 급여가 줄어들면 젊은 사람 일자리가 늘어난다. 누구 맘대로 늘어납니까? 옛날처럼 기업 총수를 끌고 가가지고서는 이빨 몇 개 부러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 같은 거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미 대부분의
이 기업의 주력들이 외국에 다 빠져나가 있는데 그냥 나가버리면 뭐 그만이죠. 자, 이런 지금 경제 구조 속에서 뭐 노동개혁을 하겠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반성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1987년 이후에 그 노동자 대투쟁이 그렇게 이제 그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IMF가 시키는 대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국민들이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좌파들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에 포섭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비난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하는 비난에 대해서 100% 너그가 옳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잘못한 건 분명히 많다고 생각하죠. 더 가장 중요하게 잘못한 것은 IMF 요구를 그리스를 보십시오.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들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답답하고, 오늘 이상하게 옆으로 많이 셉니다. 그 연구대상님께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공과를 어느 한 부분만 콕 집어 말하는 건 역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셨는데,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한 부분만 콕 집어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50분짜리 방송에서 통째로 얘기를 합니까? 무조건 잘했다. 이것은 아니죠.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크게 봐서 역사적 평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우리 역사에 없었더라면 우리가 과연 오늘날 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끔찍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경험했다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행운이지요. 크나큰 행운이고,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무엇에 저항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무오류였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부들은 그냥 과거의 박물관에 들어앉아 있고 앞으로 우리는 그러한 정부를 다시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한 것을 이어받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싶은 것들을 수선해 가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많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우리가 잘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노동정책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 실제로 그때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참여정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조의 지나친 어떤 강성 태도라든가 또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보호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노동 운동 진영이 속절 없이 정부에 계속 당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노조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고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고, 이 양대 노조에 대한 많은 노동자들의 신뢰가 옛날만큼 못하다라는 뜻인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국 비정규직을 끌어안지 않은 거죠. 참여정부는 이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을 높이고 노조를 좀 더 강화하는 대신에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2년 정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면 그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입법을 하면 보호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순진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의 의식 구조라든가 정신 세계에 대한 약간의 무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합리적으로 선택하리라고 생각하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아니잖아요. 사람이 탐욕 앞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믿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탐욕이 문제가 될 때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탐하면 손해가 난다라고 하는 이익의 도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하면 얘한테 손해야. 이게 이익이야. 이것이 올바른 거야. 이게 합리적인 거야. 라는 이러한 관점이 아니고 이게 손해고 이게 이익이야.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보수화된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고요. 요즘은 참 많이 합니다. 여튼 그렇고요. 우리가 파병을 한 역사가 되게 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박정희가 무엇 때문에 베트남에 파병을 하겠다고 먼저 나섰는지 사실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속마음은 모르는 거죠. 미국은 처음엔 시큰둥했는데 미국이 64년도에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참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군사 개입을 하죠. 이러면서 우리의 파병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처음에는 우리도
이 의료부대, 공병대 이런 비전투병을 파병을 했습니다. 비둘기 부대, 이름도 비둘기 부대잖아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이름들도 참 거창하죠. 아, 그 무시무시한 부대들이고, 자, 이런 부대들이 전투병으로 파병이 되어서 미국을 대신해서 그 월남민들에게 저질렀던 굉장히 이 많은 전쟁 범죄들이 있죠.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하고 털고 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일본을 향해서 끊임없이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 월남에 파병을 했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내외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한국이 월남전에 참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월남이 이제 전쟁에 휘말리고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북한 그때 당시 이제 북한은 3차 7개년 경제 계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무렵이었다고 기억나는데요. 실제로 중공업 위주의 이 경제 건설 방침이 어느 정도 효과를 이루어서 북한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는 했지만, 중소 국경 분쟁, 또 중소 사상 분쟁 이런 것들도 막 생겼잖아요. 중소 분쟁이 시작이 되면서, 소련과 중국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니까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유일한 두 나라가 이제 으르렁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다가,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이제 문화혁명 일으키고요. 또 소련에서는 소련대로 스탈린 격하 운동이 벌어져서 그 여파가 계속하고 있고 한 상황에서 북한이 상당히, 외교적으로도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 상황에 전쟁까지 이제 남한에서 이제 전쟁 참여까지 하고 있고 사실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파병한다라는 느낌하고 그때 당시 파병한다라는 느낌하고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964년도 같으면 전쟁이 끝난 지 11년이에요. 자, 11년 만에 실제로 총을 들고 사람에게 쏴보는 경험을 가진 군대가 다시 생긴다는 얘기예요. 남한에.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군대가 물론 있다고 하고요. 끊임없이 사격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한테 총 쏴본 사람하고 실제로 사람한테 총 쏴서 더더군다나 죽여본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게 반전 영화들에서 보면 전쟁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사람한테 총을 되게 쉽게 쏘지만 반전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실제로 군대 전투에 투입된 청년 병사가 이 총을 들고서는 쏘지 못해서 절절매고 또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총을 쏘고 나서는 막 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훨씬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사람을 쏜다라고 하는 문제 앞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사이코패스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쏜다는데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내지는 내가 저 사람을 쏘지 않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쏜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사람을 쏘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죠. 그래서 사실은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총 쏘기 훈련. 근데 이렇게 실전에 투입되어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사람을 쏘아본 경험이 있는 군대가 다시 생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힘드는 문제죠.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자, 이런 대내외적인 정세의 변화도 있고 한편 또 파병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도 있고 등등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전쟁을 치른 지 10여 년밖에 안 된 국민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전쟁하러 간다는 사실 자체가 이 일부 지식인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한테 크게 아주 심각하다, 막 파병 반대하자라고 막 그야말로 몰려나와서 시위를 하고 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죠. 남의 나라에 사람 죽이러 간다는데 뭐 때문에 부산 부두에 가가지고서는 뭐 흥남부두도 아닌데 태극기 흔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자, 이런 어떤 월남 파병 이후로는 사실 우리는 파병의 역사가 그렇게 없죠. 제가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요. 없다가 의외로 김대중 대통령 때 파병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머, 신기해 싶었는데요. 김대중 정부가
한국이 민주주의를 이미 실현을 했고 경제도 많이 발전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신장을 위해서 국제적 협의에 적극 참여하자라고 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실 맞죠. 인도적인 그 유엔군 평화유지군 파견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니까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분쟁 지역에서 평화 회복과 국가 재건에 공헌을 해야 되겠다. 이게 국민의 정부의 파병에 대한 방침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국민의 정부는 한국군으로서 파병을 했다기보다는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평화유지군이 되었던 건데요. 저는 동티모르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있더라고요. 지금 기억해보니까 있어요. 앙골라에 공병부대가 파견이 됐었어요. 앙골라 다녀온 군인들 지금 생각하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 있어요. 동티모르에는 직접 보병부대를 파견했어요. 일종의 전투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서부 사하라 지역에서 분쟁이 났을 때 의료부대를 파견했어요. 의료부대, 공병부대, 보병부대. 포병은 아니고 보병부대. 자,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또 그루지아에 이때는 전투병이라든가 공병, 의료병들이 아니고 그 옵저버 장교단을 파병을 했었대요. 자, 어쨌든지 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평화유지군으로 우리나라 군대가 갔던 데가 서부 사하라, 앙골라, 동티모르, 파키스탄, 그루지아. 꽤 많네요. 그죠? 자, 이러한 차원에서 그때 이제 이라크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라크 전이 아니라 아프간에도 우리가 일부 파병을 했었고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국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이 문자 그대로 평화유지군, 질서를 유지하는 부대죠. 질서를 유지하는 부대로서의 파병 경험은 본격적으로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부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데 따른 파병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6.25 전쟁 때 16개국으로 이루어진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와줬죠. 이제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제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에 유엔군의 일원이 되어서 나간 것이죠. 근데 이제 이라크 파병의 2차 파병 문제는 이거하고 조금 이야기가 조금 달랐어요. 500명을 보내줘서 미국이 굉장히 우리에게 고마움을 느꼈고요. 이 고마움을 느낀 것이 실제로는 이 북핵 문제 앞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조금 더 쥐게 해주고, 그래서 즉 이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이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외교적으로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경제 협력이라든가 기타 외국에서의, 특히 미국 내에서의 우리 이 한국의 이 위상을 높이고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5월달인가에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1차 정상회담을 했어요. 부시하고. 그때 부시가 좀 힘들어하긴 했어요. 노 대통령을 맞아서. 이 대한민국 정도 수준의 정상이 미국 대통령하고 대등하게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얘기를 하면 미국은 좀 당황스러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대통령 퇴임 후에 그런 외교적 평가를 얻었죠. 노무현 대통령으로 말하자면 이 작은 국가, 약소국가, 작은 국가의 대통령이 세계의 외교 정책을 평화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사례다. 엄청난 존경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부시도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호전성을 굉장히 많이 줄였죠. 예, 너무나 대접을 잘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국 가셔갖고 말도 실수를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6.25 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쩌면 지금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서 대통령의 지지자들, 특히 북한하고의 관계를 개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좀 흥분했다. 흥분해갖고 말 실수를 좀 했다. 여하튼 이제 이렇게 조금씩 미국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개선을 하고, 남한 내에서도 한미 동맹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하고의 관계는 든든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한편, 북한하고의 이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하는 어떤 북핵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테이블도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미군이 2차 파병을 요구해온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2차 파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겠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 이라크전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금방 끝이 안 나요. 그 처음에 미국은 들어가서 이제 확 밀어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끝이 안 나고 그야말로 늪에 빠진 것처럼 끈적끈적하니 이제 전쟁이 길어지고 하면서 좀 더 많은 군대의 파견을 요구했고, 그리고 이 사실 그 이라크 2차 파병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그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미국은 우리나라가 전투병을 파병해 주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습니다. 숫자도 컸어요.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자, 전투병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서 전쟁하는 겁니다. 공병대를 500명 파견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죠. 으시시하죠. 예, 으시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벌였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략적 판단과 그 막전 막후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저도 몰랐던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길거리에서 파병 반대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었을 무렵이고, 특히 2차 파병은 정말 결사 반대를 했었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원칙을 그렇게 정했답니다. 전투병 파병 절대 안 된다. 숫자는 최대한 줄이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파병 지역을 어디로 하느냐인데 그걸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지역을 콕 집어서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때 노 대통령이 이 가장 고민했었던 것이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권에서 한국이 미국을 도와서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였죠. 우리가 김선일 씨가 죽었을 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김선일 씨의 죽음에 사실 종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얽혀있긴 하지만 김선일 씨가 남긴 그 유서비슷한 편지에 보면 이 군대를 파견을 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식의 말도 들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또 한 번 이게 파병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지만 사실 저도 파병에 되게 반대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제가 돌아가신 분을 옹호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같은 감은 있으나 그 참여정부에서 파병을 했던 군인들이 그 참여정부 시기에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서 그 한 명인가가 사고로 죽었죠. 집창가 뭔가 타고 나갔다가 폭발물 사고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3,000명의 부대를 여러 차례 회전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오고 또 2차 나가고 3차 나가고 이렇게 이제 몇 년을 2003년부터 파병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꽤 길죠. 자, 이 시기에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피치 못해서 해외 파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두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이슬람권에서 우리가 파병을 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가 굉장히 두려웠대요. 사실 보면 이슬람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우리 노동자들도 많아요. 이란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가 이슬람에 파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신변에 어떤 위험이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굉장히 머리 복잡한 일이죠. 머리 복잡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이 파키스탄의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 이름이 뭐였더라? 무바라크? 무샤라프. 예, 무샤라프 대통령이었어요. 정말 늙으면 안 돼. 하여튼 이 무샤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자, 이분한테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거절하기는 어렵다. 이 북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남한 내부의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미국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미국은 북한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를 안보 불안에 빠뜨릴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슬람권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파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이슬람권인 파키스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대통령이 굉장히 솔직하게 물었대요. 이게 이종석 씨 책의 칼날 위의 평화에 나와 있는 책이고요.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이 칼날 위의 평화는 개마고원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개마고원 책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믿고 사주셔도 돼요. 참 좋은 책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요즘같이 출판계가 나쁠 때 이렇게 좋은 책, 진짜 양서들을 꾸준히 내는 출판사들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가 간곡히 권하노니 개마고원 책도 한 번씩 사세요. 개마고원이 이 국민 TV에 광고를 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광고는 못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대신 입으로 해드립니다. 샜네. 여하튼 무샤라크 대통령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이만코 저만코 해서 우리의 처지가 이런데 우리가 파병을 하게 되면 그 이슬람 권에서 뭐라 안 할까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무샤라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지 않다. 한국의 이미지는 좋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 있는 공동대들의 이미지도 좋다. 그러니까 지역을 잘 골라가지고 전투에 휘말려 들 수 있는 지역에 파병이 되어서 비록 이 비전투병이 간다고 하더라도 미군과 함께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니까 따로 독자적인 지역을 골라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디가 좋겠느냐고 하니까 이분이 조언을 했대요. 쿠르드 지역의 치안이 불안하고, 쿠르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전체적으로 이라크에서 조금 특수 지역이에요. 자, 지역이 치안이 불안하고 하니까 그곳을 한국의 부대가 가서 치안과 이 재건, 등등을 맡아준다면 아마 이라크 국민들도 고마워할 거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결심하고 파병 지역을 우리가 지정하고 비전투병을 3,000명으로 파견하겠으며 부대 이름은 자이툰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 거죠. 이 자이툰에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전격적으로 들렸다가 이 병사에게 대통령님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번쩍 이렇게 안겼던 그 장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를 아마 탄핵 이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 아마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자이툰 부대에 우리가 파병하게 된 막전막후가 이 파키스탄 대통령의 조언에 굉장히 많이 힘입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건 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였구나.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대원칙은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되 최대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평화적인 목적에 맞는 부대를 파병해야 된다. 실제로 이종석 장관도 책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바이지만 이라크 전쟁이 명분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전혀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1차 파병을 할 때도 외교부에서는 미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렇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 이라크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을 넣고 싶어 했는데 대통령은 미국의 참전 의도를 지지하거나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문구는 절대로 못 넣겠다고 하는 거죠.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내야 되는 대통령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죽하겠습니까? 그 오죽하겠는가 하는 그 심정을 대통령은 이 미국에 대해서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끊임없이 그때 언론에서 5,000명에서 10,000명설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이종석 씨가 NSC 차장이었는데 갑자기 3,000명설을 흘려버린 거예요. 언론에다가 대놓고. 그리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알고 보니까 다 전략적인 일종의 의도적인 흘리기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었구나 싶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런 이 외교의 분야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외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국을 상대할 것이냐 유엔을 상대할 것이냐인데요. 미국을 상대하든 유엔을 상대하든 우리 외교의 핵심은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전투병을 파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도 겁나는 일이에요, 솔직히. 좀 여담 조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슬람권에 우리나라 물대포하고 이 가스총 쏘는 그거 있잖아요.
최루탄 쏘는 기계, 이게 이 수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봤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군인들이 전투병으로 훈련하고, 이렇게 대포 같은 거 팔아먹고 하는 데가 북한이에요. 남한과 북한이 아주 나란히. 자국민들을 진압하는 장비와 기술은 남한이 수출하고, 이 외국인을 방어하는 장비와 기술은 북한이 수출하고, 완전히 나란히 그렇게 한 꼴이 되었어요. 왠지 좀 모르게 좀 되게 창피스럽더라고요. 여하튼 1차, 2차 파병에 얽힌 이야기들은요, 사실 제가 아는 정도는 되게 얕아요. 하지만 이 파병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 윤리적이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아 가지고서는 우리 남한의 정치가들이 마땅히 지녀야만 할 고뇌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덜 알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잘 알도 못하면서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중간에 실수도 많이 하고, 제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기회가 있으면요, 이종석 씨를 초대를 해가지고서 한 5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쯤에서 좀 일찍 접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